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장 마쳤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파월 의장의 매파적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 4,100선 넘기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 대부분 반납하면서 장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던 증시가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세론인가 이제 끝날 거 다 끝났다. 이제 정상회담 다 끝났고 FOMC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실적들도 거의 다 발표돼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시장에 반영됐다. 이후에 새로운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할까? 그럼 팔아야 될까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중 정상회담도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주목 좀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요게 이제 정상들이 만난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만난 거고 그 전에 이미 뭐 이야기들은 좀 많이 나와서 오늘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뭐 서프라이즈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번에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관세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히토류가 이제 좀 히토류랑 대두 수입 요게 두 개가 이제 조금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가장 앞에 세 개는 이제 당연히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였고 뒤에 두 개가 이제 AI 반도체 쪽 규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대만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이 만약에 그게 나왔다고 하면 서프라이즈였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둘이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악수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공동 성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기자회견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떠났으니까 처음에 떠나자마자는 분위기가 조금 싸한가 싶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이제 에어포스원에서 막 얘기해주면서 본인들이 이야기한 거가 이제 다 나왔죠. 그래서 예상했듯이 관세는 이제 좀 펜타닐 관세 조정될 것 같고. 근데 이 펜타닐 관세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협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FBI에서 이제 고위급 관리가 이제 북경 쪽으로 간다. 이제 곧 가서 실질적으로 한다라는 건데 요거까지 이루어지면은 요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마약 관련돼서 뭐 콜롬비아나 이쪽에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관 같은 파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정부에서 공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요 펜타닐 관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 내려갔지만 요거는 펜타닐 방지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긍정적인 면을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히토류가 문제죠. 이게 이제 1년 유예인데 12월 1일부터 이제 수출을 안 할 예정이었고 1년 유예가 됐는데 뭐 이제 1년 동안 서로의 엄청난 이제 전쟁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요번에 이제 악수하는데 뒤에 칼 들고 악수하는 느낌이랄까 서로 이제 뭐 앞에서 웃지만 뒤에는 이제 다 칼을 이제 들고 있고 이제 1년 동안은 우리 쉬면서 서로 이제 재정비하자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여기 1년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대두는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수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대두가 2025년도에 중국이 거의 전무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대두 수입을 하는 게. 근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두 수출국이고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두 수입국이긴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돼지고기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사실 이 돼지고기를 돼지들을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두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럼 이 엄청난 양의 대두를 안정적으로 수입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에 첫 번째로 무역전쟁 할 때 대두를 당연히 무기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돌렸더니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재정비가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요번에는 거의 전무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했던 게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자신감을 보이고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사실 이제 농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마가의 굉장히 큰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데 표가 많죠. 네, 근데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대두 수입 안 한다. 그럼 우리 100% 관세 매긴다라고 하면서 우리 식용유 얘기했잖아요. 식용유 수입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약간 달래기였었거든요. 이제 대두를 그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두 수입을 즉각적으로 해준다라고 했던 거는 실제로 액션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2018년도, 19년도에도 그때 협상 한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얼마너치의 농산물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은 했는데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슬그머니 그걸 그냥 안 했어요. 다 안 샀다고. 그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이제 어떤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 내세울 거고 실질적으로 되는지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4월 달에 이제 간다. 내년 이제, 4월에. 4월 달에 이제 중국 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고 그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4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뭐 5개월 뭐 그 사이에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보고 아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실 뭐 이번에 뭐 예상했던 것들은 나왔고 그게 이제 유예가 정도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정말로 원했던 뭐 이제 그 반도체 어제 엔비디아가 올랐던 것도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반도체 뭐 어느 정도 제재는 완화해 줄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블랙웰이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늘 어떻게 주가 반영할지 봐야겠지만 요게 중국이 가장 바랬던 거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없었고 그리고 대만도 이제 그 대만 독립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얘기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얘기 안 한 거 보면 좀 무리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랑 히토류를 서로 교환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결국 히토류는 줬는데 반도체는 못 받았잖아요. 그쵸.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본 느낌 아닌가요? 대두도 사줬고 그쵸, 히토류도 사실 주기로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원했던 반도체 게 안 준다 그러니까. 반도체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지금 15차 5개년 계획 끝나고 나서 AI 독립, 기술 자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원활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전면적으로 완화해 줄 거라는 것은 중국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게 이제 조금 있었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더 적극적이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없었다 보니까 요거는 중국 쪽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입장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게 중국도 이제 그 뭐 항생테크 오늘 이런 그 지수들이 1% 넘게 오르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1% 넘게 하락 반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반영이 된 게 좀 실망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맞을만 한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으니까 1~2% 정도로 쉬기만 한다면 그렇죠. 사실 뭐 폭락이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히려 감사할 따름인데 오히려 이거 끝나고 나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거나 이럴까봐 되게 두려웠던 거잖아요. 네, 둘이 뭔가 이제 딴소리 하거나.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더 올라간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호재가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횡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어디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실적이 빅테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났고 이제 아마 내일인가 또 애플도 있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좀 실적을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미국은 지금 당장은 이제 실적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어제 FOMC 저희가 또 이야기해야겠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지난주에 그 4중전에 하면서 이제 4중전에 끝나고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딱 나왔을 때 결과가 다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없고 원래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안을 보여줬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오히려 장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기술 자립에 대해서 조금 인정을 해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보여졌다. 관세 자체는요. 펜타닐 관세가 어쨌거나 10%포인트 낮아졌잖아요. 근데 10%포인트 정도로는 뭐 영향 크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 10% 자체보다는 지금 뭐 중국의 그러니까 100% 그건 부여했던 그건 빼고 그건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위험용이었으니까 지금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한 55%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될 건데요. 만약에 10% 낮춰져서 이게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랑 뭐 이제 다른 뭐 이제 그 이머징 국가들 비슷한 그런 국가들과의
관세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만 과거에 좀 과하게 높였었다면 그게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면서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데랑 평등해지면 사실 중국이 경쟁력이 더 있잖아요. 관세 똑같이 부과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요번에 이제 그런 쪽에서는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데 있어서 다른 국가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이제 장점이, 그러니까 강점이 됐던 거,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 포커스했던 게 이제 3,500억 불 어떻게 되냐, 그거 되고 네. 난 다음에 $1 어떻게 되냐, 그쵸.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네. 했는데 어쨌든 좀 이제 숫자들이 나왔죠, 이제 확실하게.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밤에였었나 하여튼 그 10번 정도 갑자기 한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일시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원화를 좀 눌렀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연 200억 달러 상한을 해가지고 뭐 10년간 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원화는 떨어졌다가 그냥 다시 원 상태가 조금 다시 그러니까 올랐다가 다시 원 상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준에서 사실 이제 요것도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원화가 상승하지 않고 좀 아직까지도 좀 하락세에 있는 거 보면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1,400원대에서. 네. 원래 얘기 들 때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불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5% 수익 나면 4, 5, 20, 200억 불 되니까 네. 그 이자로 주면 된다. 그래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믿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뭐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제 실물 경기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하면은 좀 원화가 다시 좀 강세 비슷하게 좀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돈이 좀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와중에서 실물 경기가 이제 크게 개선되지 않고 하면서 뭐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달러원 환율이 실제로 1,400원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리하고 관세 전쟁하고 있는 환경에는 오히려 더 기업들한테는 좋아서 실질적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주가 지수나 이런 데는 오히려 더 호재 아닐까요? 일단 주가 지수는 사실 최근에 문제 나쁘진 않죠. 근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돈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상법 개정이나 뭐 여러 가지 구조적 개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맞물리면서 주가는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그 환율의 영향을 받아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의 구조가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이제 계속 제조업이 더 큰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좀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그걸 되게 이렇게 불리하게 생각하는 네. 거는 이제 극과 극으로 양극화를 더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서민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서 써야 되는데 네. 수입 물건이 많은데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고 수출 업체들은 계속 또 미국에다 공장 짓고 이러면 우리만 계속 나빠지는 거 아니냐. 뭐 주가만 올라가면 뭐 하냐. 그럼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주식으로 벌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얘기를 들어줘야 될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글쎄요, 그거를 뭐 100%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봐야 봐야겠지만, 되겠죠. 예, 사실 이제 그 요번에 200억 연상한으로 해서 10년간 이제 그 네.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 되면 계속 10년 동안 진짜 할 건지. 그 요거에 개혁서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중국도 안 하니까. 그 중국은 네. 중국이니까 안 할 수 있지만 우린 혼날 것 같은데 안 하면.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진짜로 봐야겠죠. 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상하이 종합지수 네. 어제 10년 만에 또 한 번 기록을 네. 세웠던 하루였는데 지금은 약간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영향인지 좀 네. 조정받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짝하고 끝나게 되는 건지 증시가. 일단은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중국은 4,000포인트 상해 종합 증시가 넘었다가 이제 오늘 뭐 지금 조정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차 5개년 계획에 이제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뭐 무역 협상이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는 걸 수 있지만
사실 중국이 명확하게 이제 기술 자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 중에 좀 볼 수 있는 게 그 상해 상해 그 거래소에 과창판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되면서 만든 시장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주석이 된 다음에 이제 상해나 심천거래소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메인보드들은 상장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 적자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미는 섹터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AI 섹터 민다든지 그러면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제 시장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은 창업판을 연 거고 거기에 CATL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거든요. 상장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본인이 된 다음에 창업판을 자기가 또 하는 건 그렇잖아요. 앞에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과창판을 사실 만든 거예요. 상해 거래소에. 그래서 여기에는 특징이 반도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 나오고 나서 이 과창판에 성장 티어를 하나 더 이제 따로 딴다고 했어요. 그거는 상장 요건을 더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AI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 뭐 유니트리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기업 중에 창신 메모리 한국 분도 많이 하실 텐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기업들 비상장이거든요. 그리고 적자예요. 그 기업들이 이제 여기로 상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가 올해 이제 홍콩이 특히 좀 좋으면서 홍콩으로 올해는 좀 특징이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홍콩에 듀얼 상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해서 해외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많이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붐인데 내년부터는 과창판 쪽으로 반도체라든지 이런 적자 기업들이 많이 상장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캠브리콘도 그 과창판에 상장돼 있거든요. 그 캠브리콘도 적자로 들어갔는데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하고 올해도 이제 흑자 폭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AI 쪽으로 자금 조달 방식까지도 명확히 좀 정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정이 좀 있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이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다가 자금은 과당 경쟁 억제 정책 때문에 올랐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중국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밀 거예요. 15차 5개년 계획이 기술 자립 쪽, 그리고 제조 2035 그거는 정확히 그 이름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조 2025가 나온 게 2015년도인데 그 이후로 중국이 제재받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제조업 세계 짱 되겠다 하니까 이거 좀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그때부터. 그래서 제조업 2025가 올해 끝나잖아요. 이거는 달성률로 치면은 80에서 90%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35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지금 15차 5개년 계획이랑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다 밀어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문제예요. 다른 나라는 다 인플레이션인데 중국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PPI가 안 올라오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생 경쟁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뭐 공급 측 개혁 이런 거 했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액션안을 가지고 지금 그 사이에 중국 기업들이 힘드니까 다 이제 자기네끼리 막 가격 경쟁하고 이거 전 세계로 밀어냈잖아요. 그런 태양광이 특히 이제 제일 큰 유럽에는 막 태양광 패널 막 그 벽으로 쓰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번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입찰할 때 최저가를 이제 그 막는 뭐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가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상승 요인을 좀 보는데 하나가 PPI가 이제 반등한다. 라고 하면 디플레이션 해소 이슈가 있으면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4분기 내에 이제 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4분기 내에 이 두 가지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중국 증시는 반등의 기회가 다시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핵 추진 잠수함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걸 중국 측에서는 좀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는 또 11월 1일에 정상회담이 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사드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과하게 좀 반응하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을 막 끝낸 상황이고 1년간의 유예를 서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또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이제 부각시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앞에 있는 것도 완전히 서로의 그게 좀 상반되는 거라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근데 뭐 감내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다행인 건 미국에서 만든 다음에 도로 사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수입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드는 건 그런 아니니까. 식으로 뭔가 이제 면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면피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러면 되게 뭔가 북한이 싫어할 거 아니 북한이나 중국에서 중국이나. 엄청 이제 양쪽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았는데 여기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나중에
여기에다가 뭐 이제 실질적으로 상주시킬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얘기가 될 그쵸. 수도 있고. 일본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큰 영향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요 어차피 핵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중에서 한반도 핵 문제 실질적인 해결에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어제 그 발언을 하고 좀 네, 네. 중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미국과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인볼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같이 좀 해결해 줍사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원래 던진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해준 거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전형적으로 해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원래 이벤트가 다 묻혀버렸는데 네. FOMC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완전 묻혀버렸는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뭐 이제 예상대로 이제 나왔고요. 당연히 이제 뭐 금리 인하했고 이제 그 QT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건 12월 FOMC인데요. 요게 이제 지금 이게 근데 제가 데이터가 패드워치가 보통 이제 그 예상치를 보잖아요. 근데 데이터 변화가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도 다 확인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제 아이비들에서도 이제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12월 달에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이제 좀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 뭐 시장에서 베팅하는 거는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고 3월까지도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밤에 실질적으로 장 시작할 때 요새 이제 보통 이제 FOMC 나오고 그 소화하는데 뭐 하루 정도 걸리는 케이스들이 좀 종종 있었으니까 이게 오늘 밤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변화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가능성이 80% 이상 넘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 발언하고 나서 완전히 0으로 떨어지고 금리 동결이 지금 70%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안 좋게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요것만 저희가 안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일단 뭐 이건 예상치 됐었지만 QT 종료가 생각보다 좀 서프라이즈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12월로 이게 뭐 날짜가 12월, 빨리. 네, 이게 원래 1월, 2월로 보고 네. 있었고 지금 뭐 시장에서도 뭐 지급준비금 감소나 뭐 이제 영래포 감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할 거는 같은데 그게 1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한 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플레에 대해서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요번에는 고용 하방을 이제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QT 종료랑 이게 또 좀 맞물리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이제 12월 달에 FOMC 전에 뭐 한 40일, 4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데이터 확인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셔트다운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 확인이 굉장히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 않을 것 같다가 아니라 확실히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마 거기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봐야겠죠. 근데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ADP 같은 민간 고용 보고서는 사실 이제 신뢰가 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금리는 거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만약에 이제 고용이 진짜 갑자기 고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AI 때문에 고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진짜 갑자기 냉각돼 가지고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결국에 수혜 보는 거는 또 빅테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빅테크가 제일 계속 주도를 좀 하는 장으로 갈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메타 같은 경우에 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OBBBA 법안 때문에 개정 변경 때문이거든요. 그 세금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도 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거는 명목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뭐 이럴 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세금 때문에 안 떨어진 거예요. 원래 뭐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서
나는 계속 질러서 투자할 거야. 수익이 안 나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또 네,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광고에 더, 대해서도 조금 예. 의구심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EPS가 근데 이제 크게 충격을 받은 거는 그거기는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경기가 좀 막 냉각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려 사항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는 항상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제 상방 하방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10%씩은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방이 요번에 이제 안 좋았을 때 한 60% 정도 빠지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항상 그래왔던 패턴이기도 하고. 근데 메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것들이 저는 이제 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이 내년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익에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걸 쭉 정리를 하면 AI, 그다음에 이제 뭐 FOMC가 두 가지가 금리 두 가지가 네.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런데 AI가 모든 걸 다 밀고 그냥 캐리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미중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이 됐고 그러면은 정리를 딱 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정리가 끝났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장이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버블만 터지지만 않는다면 버블이 터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크래시가 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사님은 어느 쪽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산타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주변에서 이거 진짜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만 어느 정도 셧다운이 언제 뭐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12월 달에 그런 금리 인하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그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저게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12월 달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 1월 달이 99.0이 된 거예요. 맨 위가 12월 10일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12월 오전 7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저게 지금 0으로 다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3.75에서 4%가 이제 지금 요번에 금리 인하해서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저걸로 동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그리고 저 앞에 3.5에서 3.75로 금리 인하하는 게 원래는 가능성이 더 이제 높았는데. 더 높았었죠. 있었었죠. 근데 저게 그래서 저게 오늘 밤에 이제 장 시작하고 이 시간에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왜곡된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거 약간 잘못돼서 나올 때도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진짜 봐봐야 되겠네요. 그냥 파월이 혹시 FOMC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못 받는 게 짜증이 나서 갑자기 그런 것도 아, 아니었을까요? 맞아.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발언 중에서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QT를 중지를 하지만 QT를 중지한다는 게 기존 장군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주로 MBS,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들을 사줬는데 그걸 안 사고 국채를 살 수 있어. 아, 그렇죠. 이런 코멘트를 해주면서 장기 금리 쪽 올라가는 건 내가 막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본처럼 뭐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이런 것처럼 장기채 사주고 막 이러는 거를 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까지 줘서 페드를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연준을 믿는다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 연준을 못 믿겠다. 저 파월도 잘리고 이제 끝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뀌면은 어차피 이번에 또 연준 의장도 이제 후보자는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 어차피 비둘기고 누가 될지 다 비둘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시하게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뭐 긍정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긍정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이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측이 별도로 요구했던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행력은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오늘 일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한화오션이 오늘 6.9% 오르면서 14만 1,000원에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이 1% 강세로 3만 300원, NK가 오늘 3.5% 강세 보였고 KS인더스트리와 인화전공이 각각 2%, 0.8%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최종 합의하면서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돼 온 25%의 관세가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빠르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간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관세 피해가 약 4조 원 정도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현대차가 2.71% 오르면서 26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기아가 0.35% 오르면서 11만 6,200원,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 2.45% 올랐고 CTR 모빌리티와 KNW가 각각 2%, 1%대 강세 보이면서 자동차와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이슈와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된 엔비디아. 오늘은 AI 거품론을 잠재우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내일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전망을 보면 먼저 삼성전자는 AI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삼성전자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SK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손잡고 울산에 건립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도입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현대차는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신사업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할 전망이고요.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버 X와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협력은 한국에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그리고 엔비디아에겐 시장 확대 기회를 주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07달러 4센트로 또 한 번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은 약 5조 311억 달러로 세계 최초의 시총 5조 달러 기업이 됐는데요. 앞서 젠슨항 CEO는 주력 AI 칩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새로운 루빈 모델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세를 이끌 거라고 자신했는데 그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의 지배구조 개편 협약 소식에 주가가 오르면서 시총 4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영리 부문 지분 27%를 확보하게 됐고 이로써 AI 생태계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게 됐는데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는 간밤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대규모 AI 투자 확대로 순이익이 줄면서 주가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애플도 같은 날 주가가 주당 269달러를 기록하면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신형 아이폰 17 시리즈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전작보다 14% 이상 더 팔리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따른 중국 내 수요 회복 전망도 주가 상승을 이끈 걸로 분석됩니다. 다만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와서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켄터 피츠제럴드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인프라 구축과 피지컬 AI 시장,
또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수주와 협력들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블랙웰과 루빈 GPU가 내년까지 5천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컨센서스 이상의 성장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 집중 분석해봤는데요. 앞으로의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세기의 담판이라면서 전 세계가 주목했죠. 네, 그렇습니다. 히토류, 관세, 대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죠. 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또 한국 경제의 영향까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미중 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께 미중 어차피 계속 여쭤볼 거라서 일단 어제 한미 정상회담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는 뭐 주시장에 큰 호재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세부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줬고 덜 받은 조금 기울어진 그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걸 그대로 이행하는 거고요. 우리 측 입장에서는 현재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362억 달러 규모의 보잉기 구매, 그리고 137억 달러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이것뿐만 아니라 LNG나 석유나 원자재를 미국으로부터 1,000억 달러 구매 또 약속까지 했거든요. 그럼 토탈 한 6천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이라고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핵잠 그 건조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건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되 앞으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 핵잠에 대해서는 미국이 통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저도 군생활을 해군에서 장교로 했었는데요. 군생활 할 때 우리가 그 러시아의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소련의 핵잠을 강제 부상시켰다고 해서 진해가 한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급 잠수함으로 최신 잠수함이 지금 4척을 건조를 해놨고요. 핵잠만 하더라도 12척이 됩니다. 이 핵잠을 미국 핵잠들이 가서 하이난도서부터 맨투맨으로 좀 붙어줘야 되는데, 맨투맨 하기 위해서 가는데 중국이 이 루트를 알아서 그 사이에 인공 그 시멘트로 철근을 박아놓은 거를 해저에다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걸 모르고 미국 핵잠이 가다가 대파단 적이 있었고요. 또 중국 핵잠뿐만 아니라 중국 잠수함들이 서해가 워낙 그 지형 변화가 좀 심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들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그 원산에 있는 마양도는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하이난도, 동중국해, 대만 해역까지도 우리 쪽이 어느 정도 붙어줄 것을 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핵잠과 관련된 수요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번에 다양스럽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5%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하고 부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세율이 25%에서 15%는 낮았지만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여전히 50% 관세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쪽은 얻은 거는 있지만 얻은 게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다행히 3,500억 불은 지금
지금 정도 해결 봤으면 잘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3,500억 달러를 이제 10년 분할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들어가는 2,000억 달러를 했을 경우 연간 최대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 그리고 외환시장 규모를 보면은 외환시장 충격을 안 주려면은 한 150억 달러 미만 정도가 제일 좋은데 200억 달러라는 건 조금 많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원 달러 환율이 급속도로 좀 안정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조각조각 뉴스를 보긴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좀 미중 정상회담 보셨을 때 주요 쟁점들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미중이 가장 그 중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갈등 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우선 막아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그 트럼프가 봄철에 이제 방문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들은 서로 비껴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전의 무역 관계나 이전의 그 양국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가장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휘두를 수 있는 그 정가의 보dom이라고 할 수 있는 히토리라든지 대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블랙홀 규제라든지 대만 문제, 틱톡 문제, 러시아의 그 석유 수입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국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담에서 좀 비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히토리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도 이제 나왔듯이 1년 규제 연기를 해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예정되고 있었던 100% 상호 관세 다시 복귀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좀 전형적인 자세를 좀 취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 문제와 관련된 대두 문제인데요. 대두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가장 많이 수입을 했고요. 2023년, 24년도에는 절반밖에 이전에 비해서 수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그 대두 같은 경우는 1불세당 1,700억 달러까지 1,700달러 정도가 됐었던 게 최근에는 1,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는 미중 간의 관계 협상이 원활히 타결될 것 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농민들의 표가 내년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미리 이제 만나기로 했으면 오늘도 있었을 텐데 안 만나고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냥 바로 비행장에서 가버리는 사태가 된 것 같은데 김정은 입장에서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2018년 6월 달에 그 베트남에서 러브콜을 받고 가긴 했는데 트라우마가 너무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덥석 물었을 경우에는 하노이 회담 때처럼 트럼프가 직접 그 핵무기를 제거하는 군축 회담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한 가지 짐을 더 받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트럼프 이야기는 수사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핵 군축에 직접 그 등 떠밀려서 나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성된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에도 이상 징후가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핵 협상에 좀 군축 회담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쉽게 이번 카드를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히토류는 사실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1년 유예 얘기를 하면서 미국 측에서는 매년 계속해서 유예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히토류를 사이에 둔 싸움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이번 그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 신사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두 수입 규모라든지 또 세부 시간표와 관련해서 일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대두 수입을 좀 줄이고 히토류 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뭐 히토리나 대두 외에도 통관을 좀 지연시키는 그 비관세 장벽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노트북이나 제트 엔진,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쪽에 좀 나가고 있고요. 또 최근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부분들,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전 지금도 그랬지만 현재 보면은 일보 전진지 항상 2보 후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 1보 전진지 다시 2보 후퇴하고 최종 그 협의는 내년 봄쯤 트럼프가 중국 국빈 방문할 때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히토류 얘기 잠깐 하셨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인정한 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1년 유예만 해주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게 이제 반도체나 이제 AI 관련된 걸 텐데 못 받은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카드를 계속 정가에 보금처럼 쓰려고 했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국도 히든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일본에 보면은 일본 도쿄 남동쪽 한 1900km 남방에 미노미 그 토리시마라는 섬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엄청난 히토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2026년도쯤 되면은 본격적인 개발이 되고 2028년도에 바로 대규모 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규모가 중국의 육상에서 그 생산되는 27만 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되는 100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이 해저 지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화학 처리라든지 환경 오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저에 미세하게 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이걸 끌어들여서 그 환경 오염 없이 기계적인 장치에서 원심 분리를 한다든지 또 축축법이 있는데 이게 비중 성광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성광이라는 방식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광석은 밑에 가라앉고 그렇지 않은 광석은 위에 뜨기 때문에 밑에 것만 걸러내면 되기 때문에 채굴 단가도 1톤당 가격이 한 그 비용이 그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중히토류가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풍력 발전, 의료기기, 군사 기술에 쓰이는 이런 장비들을 앞으로 2년 뒤부터는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이라든지 호주를 통해서 같이 동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1년 단위로 끊고 그리고 2028년부터는 중국산 의존도를 확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히토리 카드를 앞으로 계속 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만기가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금 중국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의 한미 비확산 의무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톤의 속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속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온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그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비확산 규정이 지금 묶여 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과 관련된 잠수함을 운영 통제권을 우리에게 줬을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큰일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관련된 아주 조심스럽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건조를 해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핵과 관련된 그 잠수함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상당 기간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11월 1일이면 한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데 앞서서 한미 정상회담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크게 얻지는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한중 정상회담도 깜짝 선물은
기대하기 힘들까요? 네, 제안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방한이기 때문에 선문 보따리를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방송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였죠. 이런 이야기, 의미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 100냥으로는 집을 사고 그리고 금 1000냥으로는 이웃을 산다. 그러니까 좋은 이웃을 금을 주고라도 바꾸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논리는 그동안에 한 11년 동안에 진영 논리에 쌓여서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이런 풍파를 겪었지만 경제 활동이나 이런 상생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자는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15차 5개년 계획이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양보다는 질에 의존한 성장 방식을 추구하는데 한국도 중국이 추구하는 이런 그 공급망이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AI 그리고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녹산 전환과 관련된 참여를 하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급망이라는 밸류체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그 고수준의 개방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 서비스 2차 협상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본격 속도를 내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문화, 교육, 관광과 관련해서는 좀 규제도 풀고 양국이 좀 원활하게 좀 그 이동을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이 원하는 CCG 통신이라든지 AI라든지 양적 컴퓨팅, 바이오, 히토리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독자 공급망 밸류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 아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일본, EU를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기술 연합을 지금 제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참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미중 갈등이 생겨서 우리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수출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했었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미국만 하게 되는 꼴로 바뀌고 있는데 의외로 또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한테들도 중국에서 수입하지 마 그래서 오히려 또 반사익들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중국이랑 경쟁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못했었는데 살 곳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살 수밖에 없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좋아지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안 붙어도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없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차세대 표준을 삼는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마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할 겁니다. 부품이라든지 첨단 기술 수출 그리고 자본 지원과 관련돼서 규제를 까다롭게 하지만 여기서 벗어난 기술들이 있고요. 또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양적 컴퓨팅이라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미국 규제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 캐치하시면 틈새 시장은 충분히 있지 않나. 다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기술 패권과 관련된 표준을 장악하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 활동하실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정작 이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그 앞에서 지금 정상회담들 때문에 저희가 막 정신을 빼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에이펙이라고 하면 다자회담인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메시지들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그 경제 질서를 좀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에펙이 전 세계 GDP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무역 물통량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라든지 행동 강령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질서에 이제 커다란 변화를 주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이 중에는 AI가 핵심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일 그 4시에 특별 섹션 시간에 젠순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연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연설 내용이 인공지능이란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이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안에는 많은 그 CEO들이 지금 참석을 하면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투자들을 대규모로 하고 이제 앞으로 3년간은 3조 달러 이상 투자가 되고 시장 규모는 2032년까지는 9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세계가
우리가 같이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그 설비와 관련된 교체 수요 그리고 6G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와 관련된 커다란 수요가 있을 거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경쟁을 벌이는 분야는 한 몇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그중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경쟁적으로 좀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뇌 임플란트 기술을 이제 상용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FDA가 승인을 거부했던 부분인데요. 뇌에다가 칩을 심거나 디바이스를 심어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잃었던 뇌의 기능이 일부를 좀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나 당뇨, 알츠하이머 같은 것도 치료 방법을 찾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은 생각만으로 컴퓨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웨어리브 그 로봇이라든지 그 주부들이 가사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산업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또 AI 같은 경우에 투자가 확대되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라든지 양자 컴퓨팅 부분에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그 에펙 회담이 향후 세계 산업 변화에도 큰 흐름을 짓는 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AI 분야는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 초 등장한 중국의 딥시크, 그다음에 알리바바 QN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술력이 뒤쳤냐 이러가지고 서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네. 어떻게 패권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죠. 네. 네. 엔비디아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이 상황인데 미중 간의 AI 패권 전쟁, 정상회담 후에 조금은 누그러질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러스트 커넥터 윤석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미중 정상회담 오늘 다들 그것만 관심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근데 둘 사이에 여러 부문에서 경쟁을 했지만 제일 핵심이었던 건 AI였었죠. 근데 지금 뭐 미중 간의 기술 격차가 6개월 정도로 좁혀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6개월이라고 하는 건 약간 상징적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저는 이제 전에 IBM 오라클에서 미국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제가 하케통에서 중국 하웨이 본사에서 다녀왔는데 사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6개월 상징적 의미이긴 한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이 쫓아온 건 맞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자체가 GPU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 부분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활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그리고 연결 융합은 사실 중국이 많이 앞서 있어서 옛날에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죠. 과거에는 미래를 보려면 실리콘밸리를 가라. 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보려면 하웨이를 봐라.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이건 미국 타임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는 6개월이라는 건 더 많이 그만큼 많이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첨단 기술에서의 6개월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 짧아 보이지만 정말 역전하기엔 또 힘든 시간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GPU 인프라라든지 그런 생태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부분을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워낙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재로 인해서 내성을 시키다 보니까
모델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프레임워크 그리고 오픈소스화 부분은 굉장히 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뭐 상하이라든지 중국 북경 선전을 가면 실제 거기 많은 스타트업들이 거의 한 몇만 명이 밤을 새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는 52시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미팅하면 이제 집에 가는데 그분들은 미팅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열정이나 그 모여있는 에너지가 저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또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또 말씀드렸지만 GPU나 아까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주 미국이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활용적인 측면이라든지 데이터 자체 활용하는 부분은 확실히 중국이 많이 앞서져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중국이 그런 거 약간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따라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의 AI 인력 부분도 지금의 AI 인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중국인과 중국의 중국인의 싸움이다. 그런 벌어질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AI 송강대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도 하고 있어서 제가 산업계, 학계 관점에서 본다면 조원철 봤을 때는 그렇게 약간 인력적인 측면, 그다음에 아마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조원철 봤을 때는 좀 상징적 의미이긴 한데 많이 쫓아온 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AI를 가지고 활용을 할 때는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체 데이터나 뭐 기타 데이터들을 서양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못 사용하는데 중국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실제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중국계 더 앞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트레이딩을 매매를 기계 AI들이 하고 있어요. 모든 AI 기능들이. 근데 1등, 2등은 전부 다 중국이더라고요. QN이랑 그 딥식이 1, 2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향후에 저희가 생활에 쓸 때는 중국 거를 우리가 쓸 수 있어지는 건가요? 우리도 어느 정도 막고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좀 소브린 AI라고 네. 하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맞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마 데이터 보안적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자국 내에서 우리나라도 소브린 AI를 하고 있고, 근데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맥을 잡으셨는데 개인정보가 없죠. 유럽은 GDPR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있죠. 거기는 다 얼굴 인식 다 하고요. 신체 인식 다 하고. 저도 중국 가서 느끼는 건 거기가 헬스케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모델은 약간 전 오픈소스를 쓰고 있지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습니다. 데이터가 퀄리티가 좋으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있어서 그런 부분 확실히 중국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운용 더 많이 앞서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이제 소브린 AI라든지 약간 제조, 컨텐츠, 약간 특화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을 좀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헬스케어는 어떤 거가 발전됐다고 느끼셨어요? 중국에서 딱 보셨을 때? 아까 데이터 힘이죠. 데이터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얼굴 인식 같은 부분에서 얼굴 인식. 또 다른 게 헬스케어라고 그러면 다른 분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나라는 지금 헬스케어 하려면 다 일단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모든 뭐 신체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는 뭐 개인정보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사실은 다 그래서 약간 다 방송이라 잘은 그렇죠. 말씀 다, 못 드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예상보다는 더 많이 오픈돼 있고 물론 그게 또 관이라고 하거나 그 동상당에서 약간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AI로 헬스케어 된 게? 어, 안면 인식 말고? 뭐 사운드를 얘기하면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운드를 얘기했을 때 사운드 파장을 그 그래픽을 다 처리해서 AI로 사운드를 이 사람에 대한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혁신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중국 북경 상하이 선전 갔다 와서는 제가 좀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되게 중국 쪽이 되게 발전한다 이런 느낌을 확 저희가 받아서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특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젠슨항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결국 뭐 삼성, 현대 이제 만나가지고 저희 SK 만나서 결국은 우리는 큰 선물을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하잖아요. 그럼 보통 어떤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상을? 우리 선물이면 그쪽 선물. 저쪽에서 우리에게 받을 거. 우리가 줄 건 있나요? 우리가 줄 건 이제 반도체 줘야죠. 우리는 약간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네. 사주는 거죠. 삼성 데이터 삼성 센터에 우리가 엔비디아 거 더 많이 살게요. 사실은 우리가 안 사도 살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게 팩트긴 한데 선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저희가 사주는 거긴 하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있지 않습니까? 제조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실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아까 잠깐 알려줬지만 뭐 방산 쪽이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뷰티 사업은 되게 얼마 전에 뭐 미국 그
뷰티 열심히 사진 올렸던 거 있던데 아, 그렇죠. 스킨이나 어쨌든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뷰티나 그런 컨텐츠 그리고 제조 AI는 우리나라 또 강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약간 기브앤테크가 일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엔비디아는 사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선물을 좀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 종합해 보면 중국에서 우리도 이제 이만큼 기술 발전됐는데 엔비디아 칩 굳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만 지금 중국에서 곤란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결국은 트럼프도 엔비디아랑 직접 중국에 얘기하세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뭐 다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사실은 중국 내선 하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제조까지 다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이제 내재화시키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많은 루트 통해서 제발 엔비디아 뭐 H백 좀 살 수 있는 루트가 없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IBM 오라클 출신이다 보니 제가 이제 저도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청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 요청 자체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떻게 하면 다른 루트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좀 더 많이 줄었다 느껴지고 그리고 아마 엔비디아 관점에서 한다면 아마 중국 일부는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다음에 그거는 이제 서로 승인을 보이지 않는 뒤에서 뭔가 합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근데 생각보다 하웨이는 아마 현재는 탑티어 쪽은 좀 아직 성능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딥시크 보셨지만 그걸 최적화시키잖아요. 소프트웨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젠슨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맨이니까 더 팔고 싶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원래 중국 비율이 20에서 25%였는데 그게 많이 줄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엔비디아는 당연히 CEO는 많이 팔려고 노력할 거고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아까 뭐 표현을 회피했다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내성을 좀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어떻게든 더 많이 잡으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와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세일즈를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치맥회동 아까 밑에 자막 나갈 때 보니까 치맥회동 한다고 하는데 왜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만 가고 그 원래 에이펙 지금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은 왜 최태원. 빠지셨을까요? 바쁘신가 보죠. 근데 아무래도 그 치맥하면서 우리도 워낙 그때 뭐 그쪽에 워낙 교류가 많았던 것 같고 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마 두 분은 젠승모하고는 아마 상대적으로 덜 좀 만난 적이 친분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 예상.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말씀하세요. 실제로 지금 AI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해줄게 그리고 내 거 사 이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금액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너무 크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와서 뭐 삼성전자는 너는 반도체 주면 내가 뭐 줄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니네 나라 한국에 지어 이럴 때 해주자 뭐 이런 거를 주고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줌에서 이쪽 줌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주머니는 왔다 갔다 했는데 거의 그렇게 되는 게 객관적인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 메커니즘을 보면 네. 이쪽 줌에서 이쪽 줌으로 넘어가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프랙틱스를 많이 해보는 우리나라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데이터 센터나 우리 사람들 우리 이렇게 좀 사실은 그런 그 실제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도 경험해보고 이게 실전이거든요. 저도 개발 출신인데 AI는 현장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 아카데믹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현장의 아마 경험들은 좀 자산이 되지 않을까.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계속 여태까지는 좀 주식시장, 뭐 증권을 더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AI 거품과 뭐 지속적인 부분들 이 논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개발자 네. 출신계는 처음 여쭤보는데 AI 거품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인터넷 모바일 겪었던 사람입니다. 뭐 흰머리가 유전이긴 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궁원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 모바일 겪었는데 이제 확실히 인터넷 모바일과 다른 그때의 버블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AI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가치. 실제 저도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다는 책을 썼는데 AI 네이티브 시대가 왔을 때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버블이야. 물론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인터넷 시대의 버블처럼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업앤다운은 있겠습니다만 계속 AI들이 주는 임팩트 자체가 워낙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버블이야 이렇게 인터넷처럼 버블이겠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없고 당장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에 대마불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도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닷컴 버블 때는 그래도 몇몇 회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전 세계가 난리를 치면서 짓고 있고 그다음에 돈 우리나라 뭐 3,500억 불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무슨 한 회사가 5천억 불씩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는데 이거 뭐 나라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 전체가 해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러면 어차피 그냥 하는 나라 두 개 이렇게 미국이랑 중국에 붙어서 우리는 어디 붙을까 선택할 밖에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코어 엔진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코어 엔진은 맞고요. B2C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B2B는 다를 것 같습니다. 산업적 부분은. 산업 쪽은? 그럼 우리가 뭐 컨텐츠 AI를 컨텐츠 데이터가 잘 있는 사람이 또 가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컨텐츠 AI, 제조 AI처럼 방산이라든지 우리 지금 로봇가 하지만 그 올해 숙련된 그 노동자라는 걸 다 못 따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조 AI. 제조 AI. 그런 관점에서는 좀 분명히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그런 가서 약간 이벤지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더스트리, 약간 도메인 스페시픽한 건 남아있다, 시장이. 시장은 남아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하게 못 나가는 거네요? 아니죠.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부분에서 좀 네. 엣지 있는 그 영역만 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얼라이언스에 있는 아시아 패시픽이라든지 소브린 AI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미국 것도 싫고 중국 것도 싫어. 그 대표적인 데가 중동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미국이나 중국 말고 좀 뉴트럴한 데를 원하고 싶은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나가고 있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미국, 중국이나 이런 양강 구도는 맞습니다만 분명히 약간 저희 뭐 꼭 저는 3강까지는 아니지만 뭐 3위 안에 돼서 그런 뭐 데이터 관점, 소브린 AI 관점에서 분명히 기회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밤 미증시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트럼프 시진핑 회담하고 딱 비행기를 탔다고 하니까 S&P 선물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주식들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나스닥이나 여기도 이제 약간의 세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더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림의 네. 시간. 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